페루는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 페루 육군 사령관의 이 폭탄 선언에 중남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페루 방산 현대화 사업에서 중국이 완전 탈락하고 한국이 단숨에 역전승을 거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무기는 과대 광고다. 페루엔 중국 장비면 충분하다. 중국 노린코 책임자는 끊임없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K2 전차가 해발 3,000m의 안데스 산맥에서 보여준 경악스러운 성능 앞에 페루 전군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저는 마누엘 나라 알콘입니다. 페루 국방부 지상전력구매국에서 수석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페루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해발 3,000m 고지대. 새벽 6시부터 거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페루 육군 시험평 가장이고 저 멀리 검게 탄 철덩어리가 보이시죠? 바로 석 달 전 중국제 MBT-2000 전차가 과열로 멈춰 선 자리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가슴 한편으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 그 전차는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더니 센서가 모두 마비됐거든요. 포탑이 멈추고 화력 제어 시스템이 다운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특히 호르의 사령관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눈썹이 찌푸려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중얼거리시던 모습이요.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저는 두꺼운 점퍼깃을 세우며 차가운 산악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요. 숨이 하얗게 나오는 게 마치 제 마음의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손목 시계를 보니 6시 30분. 곧 새로운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엔 달라야 해. 반드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합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요. 알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실패는 용납 안 한다. 언론의 따가운 시선도 느껴지죠. 특히 마리아 겔로 기자가 지난주에 쓴 기사 제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또다시 실패한 페루 국방부, 납세자 돈만 날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페루 장병들이 저를 바라보는 기대 어린 눈빛들이에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 이번엔 정말 좋은 장비가 오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확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하나의 선택이 우리 군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텐데 과연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단순한 시험장이 아닙니다. 페루가 진정한 현대군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거든요. 노후된 T-55 전차들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주변국들이 모두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식 무기를 쓸 순 없잖아요.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주황빛 햇살이 안데스 봉우리들을 물들이는 장면이 정말 장엄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석 달 전 중국 전차 시험 실패 이후로 제 어깨에 얹힌 책임감이 날마다 커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번엔 다를까? 저는 시험장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봐요. 곧 이곳에 새로운 장비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온 K808 장갑차와 K2 전차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면서도 긴장돼요.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9시, 저는 페루 육군 지휘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주위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물류사령부 호르의 사령관님이 일어나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페루군의 향후 30년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사령관님의 말씀이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긴장시켰어요. 56살의 베테랑다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저 역시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뭘 했나요? 값싸다는 이유로 구소련제, 중국제 장비만 들여왔죠. 그 결과가 뭡니까? 부품 조달도 제때 안 되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치고
결국 우리 장병들만 고생했어요. 사령관님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T-55 전차들의 잦은 고장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때 경제부에서 온 카롤리나 에스피노사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38살의 그녀는 늘 냉정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외국 기업의 투자 모델을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특히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봐야죠. 카롤리나의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번뜩 밝아졌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무기 구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카롤리나. 사령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번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페루 방산 산업 전체의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요. 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알콘 수석, 어떻게 생각하나? 사령관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물어보셨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이번 기회에 페루가 진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값싸다고 해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순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건가? 성능은 기본이고요. 기술 이전 가능성, 현지 생산 계획, 장기적인 파트너십까지 모두 고려해야죠. 특히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카롤리나가 제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단기 비용만 보면 안 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인지 봐야죠. 사령관님이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알콘 수석이 주도해서 모든 제안을 꼼꼼히 재검토하세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제안을 단순 비교하지 않겠다고요. 페루의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될 선택이 뭔지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사령관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국가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MBT 2000 시험평가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다시 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빨간 글씨로 된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엔진 과열로 인한 시험 중단, 안전상 위험. 그 아래로는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온에서 멈춰선 엔진 사진이 첫 번째였어요. 중국 측에서 안데스 고지대 환경에 완벽 대응이라고 했던 엔진이 겨우 1시간 만에 온도계 바늘을 빨간 영역까지 올려버렸거든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용접 부위 사진들이었어요. 현장 기술자들이 이건 군용 규격이 아니다라고 혀를 찼을 정도로 조잡한 용접 자국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특히 포탑 연결 부위의 용접선이 일정하지 않아서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세 번째는 전자장비 오류 목록이었습니다. 화력 제어 시스템의 센서가 고장나고 GPS 수신기도 먹통이 되고 심지어 내부 통신망까지 끊어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대식 전차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엔진 원산지 문제였어요. 중국이 제공한 MBT 2000에 탑재된 엔진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제였는데 이걸 중국이 무단으로 수출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이 엔진의 수출이 전면 중단됐거든요. 결국 가짜였다는 거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분노보다도 허탈감이 먼저 들었어요. 페루가 또다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국은 값싸다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제품은 주지 않았던 거죠.
이때 제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마리아 갤로 기자였습니다. 제목은 중국 방산기업 노린코의 숨겨진 진실 독점 취재였어요. 마리아는 페루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기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33살의 나이에 이미 여러 굵직한 특종을 터뜨린 실력자죠. 이메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알콘 수석님, 중국 노린코의 중남미 계약 구조를 분석해봤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 약속은 모두 허위였고요. 둘째, 현지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셋째, 부품 공급망도 전부 중국 의존이라 우리가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마리아의 취재 결과를 보니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페루를 독립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였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순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페루의 진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요. 단순히 값싸다는 이유로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순 없었거든요. 파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두께부터가 중국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술 명세서, 현지 생산 계획서, 기술 이전 로드맵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검증해보자.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문 너머로 들어온 건 제 동료 루이스 까르돈이었어요. 29살의 젊은 장교로 페루 육군에서 신형 장비 테스트를 전담하는 승무원이죠.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 그날은 표정이 사뭇 달랐어요. 수석님, 한국에서 온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장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거예요. 루이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을 나서서 그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루이스가 계속 중얼거리더군요. 정말 다른 세계의 장비 같아요. 엔진 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안데스 고산지대 시험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장갑차 하나가 시험장 중앙에 서 있었는데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K808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엔진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중국 장비와는 완전히 다른 힘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그 진동으로 살짝 울리고 있었어요. 그때 K808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차림새부터가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중남미 해외사업 기술자문관 박진혁입니다. 박진혁 씨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거만함이 아니라 실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혹독한 지형에서 뭘 보시고 싶은지 말씀만 하십시오. K808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혁 씨의 말을 들으니 기대와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어요. 중국 측도 처음엔 비슷하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엉망이었잖아요. 그럼 실제 기동 시험을 해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페루군 장병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지난번 중국 전차 실패를 기억하고 있어서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박진혁 씨가 다시 K808에 탑승하더니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엔진이 울리는 소리 자체가 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맹수가 숨을 쉬는 것 같은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파워가 느껴졌거든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사막 지형이었어요. K808이 모래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장비는 여기서 바퀴가 헛돌면서 멈춰 섰거든요. 하지만 K808은 달랐어요. 모래를 마치 물처럼 헤쳐나가면서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차체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전혀 불안정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형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같았죠. 저런. 제 옆에 서 있던 루이스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다른 장병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갈밭이었어요.
큰 돌덩이들이 굴러다니는 험한 지형이었는데 K808은 그걸 마치 평지처럼 지나갔습니다. 현가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급경사 구간이었습니다. 거의 30도에 가까운 가파른 오르막이었는데 중국 장비는 여기서 엔진이 과열됐었거든요. 하지만 K808은 힘든 기색 없이 쭉쭉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느꼈던 무거운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K808이 시험장을 한 바퀴 돌면서 마무리했을 때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장병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K808 시험이 끝난 그날 밤, 저는 페루 육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 노린코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현대로템의 것이었죠.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K808의 압도적인 성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들도 밀려왔습니다. 중국 제안서를 먼저 펼쳤어요. 표지부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MBT 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전차 한 대당 200만 달러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K2가 대당 50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정이 많았어요. 기술 이전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현지 공장 건설 계획도 없었습니다. 부품 공급도 전부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결국 페루는 영원히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종속이야. 저는 중국 제안서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한국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두께부터가 중국 것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페루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핵심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페루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구나. 그때 경제부의 카롤리나가 오후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알콘 수석 한국 모델은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페루의 방산 자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일자리도 최소 5,000개는 창출될 것 같고요. 카롤리나는 늘 냉정한 분석을 해주는 분이라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중국 노린코의 첸 유진이었습니다. 51살의 베테랑 영업 담당자로 중남미 전체를 책임지는 실력자였죠. 알콘 수석, 한국 장비의 과대 포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단순하고 견고한 장비가 최고예요. MBT 2000의 신형은 K2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첸 유진의 메시지 뒤로는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 유지 보수가 복잡하다. 부품값이 비싸다는 식이었죠. 심지어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중국 장비가 더 적합하다는 모독적인 표현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첸 유진의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마치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그러다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결정은 개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페루 정부 관료들을 압박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당해보니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두 제안서를 바라봤어요. 한쪽은 당장의 편안함을, 다른 한쪽은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페루를 위한 길일까?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K2 전차의 본격적인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K808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을 생각하면
K2도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만약 K2마저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테니까요. 국가의 미래와 당장의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K2 전차의 모든 시험을 제가 직접 주도해서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 시험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K2 블랙팬서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중국 MBT 참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K2는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위협적이면서도 우아했어요. 검은색 위장 도색이 안데스의 거친 풍경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번엔 제가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진혁 씨에게 말했어요. 어제 K808의 놀라운 성능을 봤지만 전차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K2의 파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 성능에 놀라시거든요. 박진혁 씨의 말에 약간의 긴장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죠. 과연 K2가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K2에 탑승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정교함이었어요. 중국 전차의 조잡한 내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조작 버튼들의 배치도 직관적이었어요. 마치 최신형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시동을 걸어보시겠어요? 박진혁 씨가 옆에서 안내해 주었어요. 제가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진동은 정말 강렬했어요. 온몸으로 K2의 거대한 파워가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소음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엔진 출력이 1500마력입니다. 하지만 소음 억제 기술 덕분에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적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강력한 엔진인데도 소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니. 중국 전차는 시동만 걸어도 온 산이 울렸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고각 사격이었습니다. K2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동시에 포탑을 조준하는 테스트였어요. 중국 전차는 여기서 자세 제어에 실패했었거든요. 출발합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사진 지형을 오르는데도 차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포탑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포탑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포는 항상 목표를 향해 있어요. 박진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니. 실제 전투에서는 이런 차이가 생사를 가를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급경사 오르막 시험이었습니다. 거의 40도에 가까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테스트였어요. 중국 전차는 여기서 엔진이 과열되며 멈춰섰었거든요. 하지만 K2는 달랐어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엔진 온도계를 봐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험한 지형이었어요. K2가 그 구간을 지날 때 저는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현가 시스템이 모든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밀 사격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동하면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고난도 시험이었죠. K2의 화력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목표를 포착하고 조준했습니다. 발사! 포탄이 나가는 순간의 반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됐을 때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완벽한 명중입니다. 루이스의 외침이 들렸어요. 다른 장병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뻤어요. K2에서 내려오자 박진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떠셨습니까?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페루군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장비면 페루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불안과 주저함이 설렘과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K2 기반의 페루군 현대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시험이 끝난 후, 저는 박진혁 씨와 함께 시험장 옆 야전 천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데스의 저녁 바람이 천막을 살짝 흔들었지만 우리는 진지한 대화에 몰입해 있었어요. 알콘 수석님, 페루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순히 전차와 장갑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페루의 장기적인 국방 전략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싶거든요. 박진혁 씨의 질문을 들으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중국 측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우리 제품이 좋다, 사라는 식이었는데 박진혁 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장기적인 자립 능력이에요.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완성품을 사와서 쓰기만 했거든요. 부품이 고장나면 또 외국에서 주문해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제조사 눈치를 봐야 하고요. 박진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현지 생산이 핵심이군요. 그럼 페루 기술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은 실력이 뛰어나요. 다만 최신 방산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이죠.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K2와 K808을 페루에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하다가 점차 부품 생산까지 현지화하는 거죠. 박진혁 씨의 제안을 들으니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럼 유지비도 크게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면 부품 조달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약되죠. 무엇보다 페루만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경제부의 카롤리나가 천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오후 내내 한국 모델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대화 중이셨군요. 하지만 중요한 분석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요. 카롤리나가 들고 온 서류를 보니 상당히 두꺼웠어요. 그녀다운 꼼꼼한 작업이었죠. 한국 모델을 분석해봤는데 초기 투자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에요. 현지 공장이 가동되면 최소 5,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요. 5,000개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조립공장 직원만 2,000명, 부품 공급업체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은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모두 고급 기술자가 되는 거니까 페루 전체의 산업 기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있어요. 박진혁 씨도 흥미롭게 들으며 질문했어요. 그럼 투자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약 7년 정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페루가 중남미 방산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남미 국가들의 수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카롤리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페루를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박진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외국 무기만 사다 쓰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서 지금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죠. 페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말을 들으니 박진혁 씨가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로 페루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였죠. 그럼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볼까요?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야 정부 승인을 받기 쉬울 테니까요. 카롤리나의 제안에 박진혁 씨가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한국 본사와 협의해서 상세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페루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박진혁 씨는 단순한 공급업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였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을 함께 걸어갈 동맹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현지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페루 육군 참모진 전체가 모인 가운데 K808과 K2의 합동기동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안데스 시험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르의 사령관을 비롯해 각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왔거든요. 오늘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험입니다. K808이 보병을 수송하면서 K2가 화력 지원을 하는 시나리오예요. 박진혁 씨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개별 성능은 이미 확인했지만 합동작전에서도 잘 작동할지는 별개 문제니까요. 시험이 시작되자 먼저 K808이 움직였어요. 뒤쪽에서는 페루 특수부대원 8명이 완전 무장으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K808은 거친 지형을 헤치며 목표 지점으로 돌진했는데 그 안정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네요. 제 옆에 서 있던 루이스가 감탄했어요. K808 안에 탄 특수부대원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 장갑차를 탔을 때는 멀미를 호소하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K808이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하차했습니다. 그들이 전개되는 동안 K808은 측면을 돌며 어모 사격을 준비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K2가 지원 사격을 하겠습니다. 박진혁 씨의 신호와 함께 멀리서 K2의 포성이 울렸어요.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되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K2가 사격 후 즉시 위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발사 후 신속 이탈이 이렇게 빨라도 되나요? 호르의 사령관이 박진혁 씨에게 물어봤어요. 네, K2의 엔진 출력이 워낙 높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더욱 복잡했어요. K808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K2가 여러 위치에서 어모 사격을 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K808이 험한 계곡을 통과할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양쪽이 절벽인 좁은 통로였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날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하지만 K808은 마치 숙련된 산악 전문가처럼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저런 지형도 통과가 가능하다니. 참모진 중 한 분이 혀를 찼어요. 실제로 페루는 산악 지형이 많아서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 K2는 3번의 위치 변경을 하면서 각각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켰어요. 이동 사격의 정확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전차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장비가 함께 움직이며 종합 기동을 보여줬어요. K808이 정찰 정보를 K2에 전달하고 K2가 그에 따라 정밀 타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통신 연동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두 장비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시험이 끝나자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참모진들도 이제는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현대군이지. 한 대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장병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페루군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호르의 사령관이 박진혁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우리 군 전력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언론 기자 마리아도 열심히 촬영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알콘 수석, 이 영상은 페루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국민들이 우리 군의 현대화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페루 국민들도 우리 군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시험 후 뒤풀이 자리에서 박진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시험 영상이 한국에도 전해질 거예요. 본사에서도 페루와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성공적인 시험이 중국 측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에요.
K808과 K2의 성공적인 합동시험 영상이 페루 전국에 방송된 지 사흘 후 중국 측의 거센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첸 유진이 리마 시내 고급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페루 국민 여러분, 한국 장비의 과대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첨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51살의 베테랑답지 않게 감정적이었죠. 그는 준비된 자료를 들고 나와서 한국 무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미검증 장비입니다. 반면 우리 MBT-2000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받은 실용적인 전차예요. 가격도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 장비가 시험에서 실패한 건 쏙 빼고 한국만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장비는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부품값도 비싸서 개발도상국에는 부적합합니다. MBT-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페루군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요. 첸 유진은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업체가 페루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 라인을 통한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페루 외무부에 한국 무기 도입 시 양국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무부, 경제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중국 측 압박이 상당합니다. 광산 투자 중단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외무부 차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페루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국방력 현대화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중국 장비의 문제점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호르의 사령관이 반박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저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마리아 기자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알콘 수석,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중국 관련해서 폭탄급 정보가 있거든요. 1시간 후 시내 카페에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석님, 이 문서들을 보세요. 노린코 내부 문건을 입수했거든요. 마리아가 건넨 서류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된 기밀 문서들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MBT-2000에 사용된 우크라이나 엔진이 정말 무단 수출이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대요. 그럼 이건 명백한 불법 거래잖아요. 맞아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나라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도 피해를 봤고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어요. 중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은 모두 거짓이었고 현지 투자 계획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거였죠. 이 내용들을 기사로 내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페루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의 특종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중국 노린코의 거짓 약속들 마이너스 페루를 농락한 불법 거래의 전모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급격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페루 국민들이 중국의 기만에 분노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 측 압박은 되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첸 유진은 황급히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변명에 급급했어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죠. 그날 오후 호르의 사령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에서 한국 제안의 최종 검토를 지시했어. 저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국 장비 도입을 위한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 중국 측의 전면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첸 유진이 마리아의 폭로 기사로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한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페루 정부에 정식 외교 공문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내용은 더욱 노골적이었죠. 한국 무기 도입 시 중국의 페루 광산 투자 20억 달러가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 경제부의 카롤리나가 긴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죠. 알콘 수석, 상황이 심각해요. 광산업계에서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중국 투자가 중단되면 일자리 수만 개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한국 장비가 우수해도 경제적 압박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 무기 도입 재검토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한국안을 반대하는 거였죠. 중국은 우리의 오랜 경제 파트너입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국가의 안보보다 단기적인 경제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익명의 메시지가 제 핸드폰으로 왔거든요. 알콘 수석이 한국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정보였어요.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마련이죠. 첸 류진의 음모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노린코가 긴급히 MBT 2000 특별 할인 제안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기존 가격에서 30%를 깎아주고 대신 즉시 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덤핑이잖아요. 박진혁 씨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긴급히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내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정부 관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 할인이면 예산 압박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호르의 사령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알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의 압박이 상당해서 최종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어. 사령관님, 그럼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 결과가 무의미해져요. 나도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야.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성능상 우위가 명확한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날 밤, 첸 류진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알콘 수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멀고 중국은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페루에 도움이 될지는 뻔하지 않나요? 성능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하, 그런 이상론으로는 현실 정치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미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안데스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K2와 K808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속의 확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혼자 안데스 시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고산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는 K2 전차가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K2에게 다가갔어요. 차갑고 묵직한 장갑에 손을 얹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째 계속된 정치적 압박과 개인 공격에 지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 국회의원들의 재검토 요구, 그리고 제게 쏟아지는 뇌물 의혹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페루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첸 유진의 마지막 협박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개인의 미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K2의 포탑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 전차를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이 장비가 페루군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 씁쓸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저는 점퍼깃을 세우며 K2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이 전차가 밤에는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익명의 협박, 중국의 압박, 정치권의 간섭까지.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힘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지겹다. 저는 K2의 측면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등을 통해 전해지는 냉기가 마치 제 마음의 온도와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는 안데스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밤하늘도 지금의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나?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좋은 장비를 선택해서 페루군을 현대화시키자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개인적 이익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원래는 금연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피우게 됐거든요.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에 흩어지는 모습이 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국이 이기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성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게 너무 불공평했거든요. K2를 다시 바라보니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동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그 완벽한 기동성, 정확한 사격 능력, 그리고 페루 장병들의 환호성까지.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을까요? 아니야, 그 성능은 진짜였어. 저는 다시 일어나서 K2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비록 지금은 무력하게 서 있지만 이 전차가 보여준 능력은 분명 진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비병이 남겨둔 자동 점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K2 전차가 밤하늘 아래서 천천히 시동을 걸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으르릉. 낮은 진동이 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이 제 발끝을 스치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K2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점점 강해지면서 며칠 전 처음 이 전차를 시험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K2가 급경사를 오르면서도 포탑이 전혀 흔들리지 않던 순간. K808이 험한 자갈밭을 마치 평지처럼 달리던 모습. 그리고 페루 장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치던 장면까지. 그래,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다고. 엔진 소리가 더 커지자 저는 그날의 확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페루의 진짜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박진혁 씨와 카롤리나, 그리고 제가 함께 밤새 작업했던 현지 생산 계획서가 떠올랐습니다. 5,000개의 일자리, 기술 이전, 그리고 페루가 중남미 방산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K2의 차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금속 너머로 전해지는 진동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이 전차 안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페루 젊은 병사들이 낡은 T-55 전차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장비를 주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중국의 압박과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페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K2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선택은 두려움이나 압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값싼 거래가 아니라 자립이야. 그게 답이었어. 저는 다시 일어나서 안데스 산맥을 바라봤어요. 동틀 무렵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페루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중국의 협박도, 정치권의 압박도, 개인적인 위험 부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K2의 엔진이 점점 더 힘차게 울렸어요. 마치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박진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최종 보고서 작성 회의를 하겠습니다. 페루-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안을 완성해야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동틀 무렵 햇살이 K2의 포탑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장갑이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페루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시험장을 떠나며 도시로 향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페루 국방부 상황실에는 정부 핵심 관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호르의 사령관, 카롤리나, 외무부 차관, 그리고 박진혁 씨까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무기 도입 계획이 아닙니다. 페루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준비된 보고서를 한 부씩 나눠주었어요. 표지에는 페루 지상전력 현대화 최종 보고서 마이너스 한국형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보시면 K2와 K808의 상세한 시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모든 항목에서 요구 조건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K2와 K808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걸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했죠. 두 번째는 중국 장비의 문제점 분석입니다. MBT-2000의 엔진 과열, 용접 불량,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엔진 무단 수출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방산업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외무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꼼꼼히 보고 있었죠.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한국형 현지 생산 모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에요. 카롤리나가 작성한 정교한 경제 모델이 펼쳐졌습니다. 초기 투자비,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 규모, 장기적 투자 회수 계획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현지 조립 공장 가동 시 직접 고용 2,000명, 간접 고용 3,000명으로 총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들은 모두 고급 기술 인력이 되어 페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거예요. 박진혁 씨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이 계획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페루를 중남미 방산 허브로 육성한다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호르의 사령관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는 어떻게 되나? 1단계에서는 조립 기술, 2단계에서는 부품 생산, 기술 3단계에서는 계량 설계 능력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약 10년 후에는 페루가 독자적으로 K2 계량형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의 규모와 의미를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차관님,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는 경제적 독립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다각화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중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번 방산 협력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카롤리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맞아요. 페루가 독립된 군수 기반을 갖추면 중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죠. 그때 호르의 사령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알콘 수석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건 단기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을 위한 투자다. 외무부 차관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도입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국가 전체의 선택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와의 전략적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아야쿠초 전투 201주년 기념일. 페루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기념하는 이날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마 시내 정부궁 광장에는 수만 명의 페루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페루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고 양국 국가가 함께 연주되고 있었죠. 저는 VIP석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서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페루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K2 전차 K808 장갑차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협정을 공식 발표합니다. 순간 광장이 폭발했어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곳곳에서 페루와 한국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K2와 K808의 합동시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험한 지형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 정확한 사격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까지. 시민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박수를 쳤어요. 이 협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페루가 중남미 최초로 K2 전차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만의 방산 기지를 건설하는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박진혁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장관이 계속해서 협정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리마 외곽에 건설될 조립공장,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페루 젊은 기술자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까지.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시민들의 환호는 더욱 커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페루가 스스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자립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페루 국가와 한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을 견뎌낸 결과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페루의 진짜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아낸 거였죠. 연설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마리아 겔로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알콘 수석,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건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에요. 페루 전체가 함께 이뤄낸 승리입니다. 특히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주신 언론과 용기 있게 결정해주신 정부 관료분들 덕분이죠.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적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페루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진혁 씨와 함께 광장을 걸었어요. 시민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요청하고 감사하다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박진혁 씨가 말했어요. 공장 건설, 인력 양성, 기술 이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예요. 걱정 없어요. 페루 사람들의 열정을 보셨잖아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광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어요. 곳곳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임시 부스들이 생겼고 양국 국기를 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페루의 모습이라는 걸 말이에요. 협정 체결 일주일 후, 저는 리마 외곽에 위치한 조립공장 예정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은 부지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하얀 안전 헬멧을 쓴 채 이 광활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여기에서 페루 기술자들이 한국과 함께 K2와 K808을 조립하게 될 거예요. 제 옆에 서 있던 박진혁 씨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공장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고, 우리 주변에는 페루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30살의 페루 기술자 카를로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는 다음 달 한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들이 만들어갈 현실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의 열정을 보면서 페루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K808 시험차가 공장 부지 주변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찬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몇 달 전 처음 K808을 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수석님, 인터뷰 준비됐어요. 마리아 겔로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이 페루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시나요? 마리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넓은 부지, 설계도를 들고 토론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K808의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페루는 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박진혁 씨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한국도 30년 전에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죠. 페루도 충분히 가능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혼자 부지 끝까지 걸어갔어요. 멀리 안데스 산맥이 보였고 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중국 전차의 처참한 실패, 한국 장비의 놀라운 성능, 정치적 압박과 개인적 위협,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승리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해냈구나. 가슴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페루가 진정한 자립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니까요. K808의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안데스 산맥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온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페루의 밝은 미래를 보았어요. 페루 방산 현대화의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